지훈, 네 전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장 5억 들고 병원으로 달려와. 이 인정머리 없는 것사! 3개월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저에게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배신하고 어린 내연녀와 함께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남자, 박지훈을 살리기 위해 5억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대한민국 최대 농산물 수출 기업 프레시팜의 회장,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전하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마음 정거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제 사무실의 고요함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액정 위에서 춤추는 낯선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일본 파트너와의 중요한 화상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잔잔한 연주곡이나 듣고 싶었죠. 하지만 저 번호는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밀어 전화를 귓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서유진 씨. 맞지? 나다. 네, 시어머니.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날카롭고 빈정대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온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온 지 정확히 3개월. 이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번호도, 전 남편의 번호도,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침묵이 그 여자를 더욱 초조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 안 들려. 이 귀머거리야.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의 평정심이었죠. 무슨 일이냐고?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급하고 명령적인 투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네 남편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 아주 위독해. 의사가 수술비로 당장 5억이 필요하대. 빨리 X병원으로 와. 돈 가지고 당장. 내 남편이라. 그 두 단어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 창밖으로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순종적이고 굴욕을 참아내던 아내의 허물을 벗고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 저를 모욕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살릴 돈을 달라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꿈이라도 꾸시나 봐요?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에요. 둘째, 그 대단한 새아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세요? 대개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을 낳아줄 복덩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던 그 여자 말이에요. 아니면 그 복덩이의 복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나 보죠.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늘 고개 숙이고 내 어머님만 반복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날선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잠시 후 그 여자는 분노와 어쩌면 당혹감으로 인해 갈라진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인간성도 없는 년.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잖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 같은 평온함만이 존재했죠. 방금 그 전화는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희미한 먼지를 가볍게 불어내듯 3개월 전의 기억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려냈을 뿐입니다. 3개월 전 강남의 한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법률 사무소.
저는 박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였죠. 그의 옆에는 그의 어머니 김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팔을 소유하듯 꼭 껴안고 있는 한소라. 명품 실크 원피스 아래로 제법 불러온 배를 숨기지 않은 채 갓 26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미리 작성된 이혼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조항은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나 서유진은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떠나며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던 집, 내가 타던 차, 모든 것은 박지훈의 소유가 된다. 그 대가로 나는 올해 8살인 딸, 예나의 양육권을 갖는다.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김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 여자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 붙어 살면서 고작 딸년 하나 낳아놓고 이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복덩이가 들어왔으니 분수껏 알아서 서명하고 꺼져. 내 아들 세장가도 보내고 귀한 내 손주도 챙겨야 하니까.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혹시나 남은 부부의 정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으로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소라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함이 넘치는 애정 표현이었죠. 한소라는 저를 올려다보며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진 씨.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서명해. 서로를 위한 길이야. 당신이 회사 일로 고생한 거 알아. 이 재산들은 지난 몇 년간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줘. 그의 노력의 대가?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맨주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일궈낸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계약을 따내고 비즈니스 세계의 온갖 풍파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죠? 제가 만들어준 마케팅 본부장 자리에 앉아 높은 연봉을 받고 고급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면서 제가 벌어다준 바로 그 돈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산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10년 청춘, 10년의 희생이 이렇게 뻔뻔하게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돼. 옆에 앉아있던 제 어린 딸 예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가 겪어온 것과 같은 말다툼과 모욕을 더 이상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얇지만 천근만근 같은 종이 위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방을 빠져나오며 고통스러운 과거를 등 뒤로 남겼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있을 결혼식을 의논하는 김 여사의 들뜬 목소리. 쇼핑 가자고 지훈에게 애교 부리는 한소라의 목소리. 그 소리들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저는 넓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고통은 어느새 멀어지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 여사의 전화는 통쾌함을 주기는커녕 3개월 전 저의 단호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고 이제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겠다. 하지만 그 태풍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고로 끝날 일인지 문득 스친 의문이 제 마음속에 희미한 호기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김 여사의 전화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잠시 잔물결을 일으키더니 이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잊혔습니다. 저는 그 일이 1분 이상 제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길고 효율적인 하루 일과 끝에 찾아온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아래에 빽빽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이 지금의 제 삶과 꼭 닮아 있었죠. 모든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무너진 결혼 생활의 잿더미 위에서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법률사무소를 나선 후 저와 예나는 그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임대해둔 고급 레지던스로 딸을 데려갔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나는 계속 울며 아빠를 찾았죠. 아직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예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끈기 있게 설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첫 주는 오로지 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언제나 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예나는 점차 안정을 찾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저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키워낸 자식 같은 회사, 농산물 수출 기업 프레시팜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회사를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너무 많은 권한을 지훈과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위임했죠. 그리고 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가 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다시 제 손으로 되찾아야 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인사, 재무, 사업 전략까지 샅샅이 훑었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를 정리하고 더 이상 회사에 맞지 않는 직원들, 특히 지훈의 수족이었던 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직접 해외로 날아가 중요한 파트너들을 다시 만나고 대형 계약들을 재협상했습니다. 박지훈이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며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저의 변화에 경악했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말수가 적던 회장님이 이제는 단호하고 날카로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떤 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어떤 결정은 이사회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결과가 저의 옳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회사는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매출은 급증했고 이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최근에는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농산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3개월 전에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공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치도 없는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업 초창기, 회사는 임시로 빌린 작은 사무실에 불과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없었죠. 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때 지우는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책과 높은 연봉을 주저없이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그의 재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번지르르한 외모와 말솜씨로 접대를 하는 것 외에 모든 주요 전략과 계획은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저 회사의 얼굴 마담 역할을 위해 제가 세워놓은 멋진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아내에게 얹혀 산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남자의 헛된 자존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그 여자는 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했습니다. 비싼 명품을 사달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모를 먼 친척들의 생활비까지 대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집안에 복 없는 년이 들어왔다고 저주를 퍼부었죠. 그리고 그 잔인함의 절정은 제가 딸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저를 열매 없는 동나무라 부르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공공연히 모욕했습니다. 제 남편 지우는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거나 더 심하게는 어머니 편에 서서 당신이 좀 더 노력해서 아들 하나 낳아줘라고 말하곤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10년이나 참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랑, 모든 것을 눈멀게 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은 제가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들에게 가족이란 오직 돈과 이익으로 환산될 때만 가치가 있는 개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추락이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의 가치가 아들을 낳는지 못 낳는지, 시댁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독립성, 스스로의 두 발로 서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였죠.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 불을 끈 뒤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딸에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예나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저의 진정한 가족이며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곧 깨질이라는 것을. 김 여사의 전화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폭풍, 과거의 망령들이 저를 끌어들이려 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을 뿐입니다. 제가 새로운 삶의 평화와 달콤한 결실을 만끽하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 구석,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답답한 병실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해서 언급했던 X병원은 비싼 진료비로 유명한 사립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침대 위, 머리에 붕대를 감고 한쪽 다리에는 깁스를 한 채 공중에 매달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남자는 바로 제 전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비참해 보였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얼굴은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두 눈은 꼭 감겨 있었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희귀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은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죠. 그리고 그 손을 쓴 자들은 다름 아닌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3개월 전 우리가 이혼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서 빼앗은 재산, 즉 고급 저택과 외제차,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으로 지훈은 왕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소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제가 없어도 잘 살며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열었죠. 어둠 속의 내연녀였던 한소라는 순식간에 여왕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명품, 보석, 호화로운 해외여행 등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들어주었죠. 그들은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향락과 낭비에 흠뻑 빠져 살았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지우는 진짜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지시에 따르고 이미 갖춰진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일하는 데에만 익숙했죠. 혼자서 넓은 바다로 헤쳐나가야 했을 때 그는 금세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보다 더 위대한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죠. 친구들의 말에 솔깃해 남은 돈, 전부를 제주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한 방을 노리며 살인적인 이율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부도가 났고 시행사 대표는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택도 차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채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젊고 아름다운 아내 한소라도 남편과 고난을 함께할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몰락하자 그녀는 금세 꽃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죠. 그들의 삶은 격렬한 다툼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자 한소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남은 귀금속을 챙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가장 비참할 때 그를 버렸습니다. 김 여사가 그토록 바라던 장손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소라는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저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녀가 꾸민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훈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채권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를 병원으로 실려오게 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구타였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김 여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병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과 수면 부족으로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쎄맸죠.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단순히 모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도 걱정되었지만 그가 남긴 거대한 빚더미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일주일 안에 5억을 갚지 않으면 다시는 지훈과 대화로 끝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도 찾아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의존과 향락에만 익숙했던 여자에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석까지 다 팔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였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은혜를 베풀던 친척과 친구들은 이제 모두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를 떠올린 겁니다. 그녀는 저의 성공과 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유일한 구명보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굴욕감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줄지 말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녀의 생각 속에서 그것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지훈이 아내였잖아. 하루를 살아도 부부의 정이 있는 법이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그것이 그 운명적인 전화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자기 것을 요구하듯 명령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금빛 새장 속에 갇혀있던 참새는 이제 불사조가 되어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사조는 낡고 썩어빠진 옛 새장을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저의 냉정한 거절은 그녀의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사치일 뿐입니다. 정에 호소해서 안 된다면 그녀는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훨씬 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방법을 말이죠.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단칼에 거절당한 김 여사는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절망은 독이 되어 그녀를 더욱 미치고 비열한 행동으로 내몰았죠. 그녀는 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론과 망신주기를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결국 무릎 꿇게 만들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 건물 로비에 막 도착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문 앞에 작은 무리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비난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사 로비 한가운데 김 여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예전의 사모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거짓골과 다름없었죠. 그녀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비통한 울음소리를 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고 있었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느리가 재벌인데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다니.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제 며느리는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제 아들은 병원에서 돈 한 푼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건물의 보안 요원 몇 명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며느리에게 학대당하는 불쌍한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제 직원들과 다른 회사 사람들까지 주변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고 저속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과 파트너 앞에서 제 명예를 짓밟고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를 내고 이성을 잃고 그녀와 멱살잡이라도 한다면 저는 사람들 눈에 더욱 추악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보안 요원들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든 채 침착하고 당당하게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군중은 격렬한 대립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 앞에 멈춰서서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냉담함과 약간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으며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죠.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이 불효막심한 것. 네가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거야? 내 아들 내놔. 제가 어머님 아들을 해쳤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와 어머님 아들은 3개월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제 저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어머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모두에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는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당신네 모자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새아가한테 돈까지 뜯기고 버림받았는지 말이에요. 제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차갑고 단호했고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군거림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죠.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김 여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싸구려 연극으로 저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착각이시네요. 여긴 제 회사예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당신은 업무 방해죄로 보안 요원들 손에 끌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택권을 드리죠. 하나, 조용히 스스로 일어나서 나간다. 둘,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 망신을 당한다. 선택하세요.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두려움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저의 침착함과 단호함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입속으로 몇 마디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붙인 뒤 군중을 해치고 폐잔병처럼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비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를 향한 시선은 비난이 아닌 경외와 약간의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혼란스러운 상황과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이야기를 남겨둔 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욱 미쳐 날뛰고 위험해지는 법이니까요. 회사 로비에서의 소동은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통곡하다가 저의 반박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영상으로 찍혀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혼 이야기로 이미 저에게 동정적이던 여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저의 강인함과 현명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시댁의 침묵이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 여사와 지우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 더 교묘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움직여 지훈의 빚 문제 뒤에 또 다른 내막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5억이라는 병원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할 때 비서가 이정수라는 남자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전남편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기도 하고 경계심도 들었지만 잠시 망설임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단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남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네모난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정직해 보였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유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암팟건설의 대표입니다. 늦은 시간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전남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이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회장님, 저 역시 회장님의 전남편 박지훈 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암팟건설은 작은 건설회사였습니다. 약 6개월 전 지훈이 공통의 지인을 통해 이정수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지훈은 아직 제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이었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죠. 그는 제주도의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 아주 매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정수 씨에게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암팟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저도 조금 의심은 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가 보여준 사업 계획서나 서류들이 너무나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회장님의 남편이라는 사실, 즉 국내 최대 수출기업 회장님의 남편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뒤에는 회장님 회사의 막강한 지원이 있다라고 말했죠. 저는 회장님과 회사의 명성을 너무 믿은 나머지 제 회사의 전 재산인 50억 원을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훈의 거짓된 가면 뒤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프로젝트는 사기였습니다. 이정수 씨가 씁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사라졌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지훈 씨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부유한 가족이라도 있죠. 하지만 제 회사는 이제 파산 직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회장님께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장님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경고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에게 경고를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사기를 당한 뒤 저는 분해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죠. 이 사기 사건은 단순히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전남편 박지훈 씨는 그가 보여주는 것처럼 순진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정수 씨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맨 위의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대출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보증을 받는 쪽은 지훈과 이정수 씨를 속인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준 쪽은 다름 아닌 제 회사 주식회사 프레시팜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회사가 한 상업은행에서 500억 원의 대출을 보증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마케팅 본부장 직함을 단 박지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회사 직인과 서명까지 찍혀 있었죠. 계약 날짜는 약 4개월 전 지훈이 이정수 씨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500억 원의 빚.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몰래 회사의 명의와 어쩌면 위조된 직인까지 사용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정수 씨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유령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자마자 해외로 송금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은행은 주채무자를 찾지 못하면 보증인, 즉 회장님 회사를 찾아올 겁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죠. 김 여사가 5억 원의 병원비를 요구한 전화는 절망 속에서 나온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저의 태도를 떠보고 저에게 아직 정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마음이 약해져 500만 원이라도 건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등쳐먹으며 그 500억 원의 구멍을 메우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주지 않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들의 음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제 회사, 제 인생 전부를 자신들과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와의 만남은 제게 사건의 전혀 다른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연대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의 힘은 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세워진 제국을 무너뜨릴 희망의 불꽃입니다. 이정수 씨가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00억. 기업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금액. 이제 그 돈이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제 회사 머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읽어온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년의 남자였죠. 저는 그에게 당장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정수 씨가 제공한 모든 서류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김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보증계약서를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며 글자 하나, 쉼표 하나까지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군요. 서 회장님. 마침내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근심에 차 있었죠. 이 계약서는 매우 전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인과 서명은 언뜻 봐서는 위조라는 걸 알아채기 힘듭니다. 만약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회사가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우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은행 측에 연락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시에 회장님께서는 즉시 전문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박지훈 씨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직위를 남용했으며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랐습니다. 즉시 서울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정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팀을 동원하고 최신 장비를 사용해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직인을 위조했는지, 누가 그를 도왔는지, 대출된 500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말이죠. 조사는 비밀리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회사를 경영하며 내부적으로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극심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탐정팀이 첫 번째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첫째, 보증계약서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 맞지만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조범은 분명 전문가이며 복제를 위해 제 회사의 원본 직인을 입수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는 지훈이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제 회사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500억 원의 자금 흐름 일부를 추적해 냈습니다. 유령 회사 계좌로 입금된 후 그 돈의 상당 부분인 약 300억 원이 국내외 여러 개인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중 일부가 한 사람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나타난 그 이름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박지훈도 김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소라, 지훈의 새 아내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이 사기극은 지훈 혼자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내연녀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거짓된 명성을 이용해 이정수 씨 같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동시에 몰래 제 회사 명의로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한소라는 뒤에서 자금 은닉과 세탁을 담당했죠. 500억 원을 손에 넣은 후 그들은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지훈이 사기당했다는 돈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한소라가 안전하게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극, 한소라가 돈을 들고 도망친 척한 것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쇼였을 겁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그 후에 저에게 와서 계속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었죠. 잔인하고 교활하며 빈틈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전 아내를 그들의 체스판 위 마지막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만들어낸 거대한 빚을 대신 짊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함과 잔인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끔찍한 진실은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증오와 정의를 되찾겠다라는 의지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고통과 피땀 위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회사, 제 영혼과도 같은 자식이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그려준 자금 흐름도를 노려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살표들이었지만 이 흔적을 따라가면 그들의 소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격할 것이고 가장 잔혹하게 반격할 것입니다. 지훈과 한소라의 음모에 대한 초기 증거를 확보한 후 저와 김 변호사는 즉시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법적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고단수의 수를 뒀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거대한 보증 채무를 만들어냄으로써 회장님 회사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행은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비록 위조된 것이라 해도 직인과 서명이 찍힌 계약서 때문에 소송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회사의 신용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파트너들은 신뢰를 잃을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겠죠. 이것은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용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지훈 씨를 법에 고소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우리의 증거가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탐정의 초기 조사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명과 직인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감정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를 거쳐 세탁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박지훈과 한소라는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피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꽤 위험한 방법이지만 성공한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EEJ, 즉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지금 박지훈과 김 여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회장님께서 500억 빚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저 박지훈이 사채업자들에게 작은 빚을 져서 공경에 처했다고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님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큰 음모를 감추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죠? 맞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줘야 하죠. 회장님께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전 남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내줄 준비가 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계획은 제가 더 이상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직 정이 남아있는 전처, 성공했지만 감정에는 약한 여성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지훈을 걱정하고 김 여사의 연극에 마음이 흔들리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회장님께서 곧 미끼를 물 것이라고 믿게 되면 경계심을 풀게 될 겁니다. 그들은 먼저 연락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요구와 약속을 늘어놓겠죠. 바로 그때 우리가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와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리한 말을 내뱉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려면 회장님께서 그들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연기를 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믿는 척하는 것. 그것은 정신적인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법률과 심리를 이용한 체스 게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격을 막아내기 급급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보이지 않는 덫을 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함정으로 가득하며 극도의 인내심과 냉철한 이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 감정의 작은 동요 하나만으로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쟁이었고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악과 계략과의 대결에서 힘은 때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에서 나옵니다. 적의 음모 자체를 무기로 바꾸는 지혜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하게 맞서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때로는 계산된 한 걸음의 후퇴, 부드러움이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더 찬란한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술입니다. 제 연극은 바로 다음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낯선 번호의 전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김 여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며불며 병원에 있는 지훈의 비참한 상황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대해 늘어놓았죠. 하지만 이번에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슬픔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실컷 울고 난 뒤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슬픔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주머님, 그만 우세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운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칭과 태도의 변화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죠. 알겠습니다. 저는 연극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니 모른 척할 수는 없겠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애매한 대답은 첫 번째 미끼였습니다. 약속도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와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말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지훈이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생각할 시간과 몇 가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전히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녀가 더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통화 직후 그녀가 지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끼주의를 맴도는 물고기처럼 초조하게 저의 연락을 기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 계획의 다음 단계는 중개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과 너무 자주 대화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던 건설회사 대표 이정수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역시 지훈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지훈의 실체를 밝히고 싶어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이정수 씨를 만나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의 위험성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저의 분석을 듣고 또 자신을 속인 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국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이정수 씨는 지훈을 병문안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지훈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옛 사업 파트너 행세를 했죠. 지훈과 김 여사 앞에서 이정수 씨는 저와 만났던 이야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얼마 전에서 회장님을 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군요. 아무래도
아직 박 본부장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본부장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여자란 게 아무리 강해도 정에는 약한 법이니까요. 이정수 씨의 말은 지훈 모자의 희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정수 씨는 핵심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님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던데 박 본부장님을 돕는 걸 고려하고 있지만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도와줘도 또 예전처럼 위험한 사업에 손을 댈까봐 걱정이라고요. 뭔가 확실한 보증 같은 게 있다면 이정수 씨는 지훈 모자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말을 흐렸습니다. 보증? 보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김 여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마 박 본부장님께 어떤 약속을 받거나 더 확실한 사업 계획 같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에이, 이건 두 분의 개인적인 일이니 제가 끼어들 건 아니죠.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정수 씨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지훈 모자의 머릿속에 내가 돕고 싶지만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훈이라는 것을 알았죠. 유진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게 하고 애타게 만들었죠. 기다림은 먹잇감이 미끼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니까요. 이제 이 계획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으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자신의 약점과 속내 그리고 가장 깊숙한 음모까지 쉽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루 동안 지훈의 계속되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무시한 뒤에야 저는 짧은 메시지로 답장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엔조가든 카페 혼자 와. 저는 제 안전을 위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방된 공간이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늦추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화려한 부겐빌레아 덩굴로 가려진 정원 구석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주변을 살피기 쉬운 곳이었죠. 핸드백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를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목발을 짚은 채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평소에 번지르르한 모습과는 달리 훨씬 더 연약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의 멍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피로와 불안감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서둘러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아, 와줘서 고마워.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후회, 애원,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계산적인 속내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어떤 연극을 펼칠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고 불효자였어.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도 떠나고 사업도 망하고 소라. 그 애까지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는 자신의 비참함, 사기당하고 배신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 불쌍한 남자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아, 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어. 그 5억 갚지 못하면 그놈들이 나와 우리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늙으신 어머니가 고생하실까봐 그게 두려워. 그는 교묘하게 어머니까지 이야기에 끌어들이며 저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하며 커피 잔을 가볍게 젓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정수영한테 들었어. 네가 날 돕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만약 네가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준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게.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라도 너한테 다 갚을게. 내가 뭘 믿고 당신을 믿지?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잖아. 알아. 그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봤어. 너에게 보증을 하나 줄게. 네가 믿지 않을 수 없는 보증을.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야.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낡은 빌라 등기 서류야. 비록 값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야. 이걸 내 명의로 이전해줄게. 네가 빌려주는 돈에 대한 담보라고 생각해줘. 나중에 내가 사업해서 돈을 갚으면 그때 다시 돌려줘. 만약 못 갚으면 그건 네 것이 되는 거고. 그는 제가 예상치 못한 수를 썼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떤 여자에게든 그의 회개와 재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낡은 빌라의 가치는 5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작은 미끼로 큰 물고기를 낚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게 만들고 돈을 내놓게 한 뒤 다시 사라질 셈이었죠. 고작 집 한 채?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실리적이고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각서를 썼으면 좋겠어. 이 빚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상환 계획이 담긴 각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조했습니다. 그 각서에 당신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 모든 진실을 당신 손으로 직접 썼으면 좋겠어. 어떻게 투자에 실패했는지부터 한소라라는 여자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떠났는지까지 아주 상세한 경위서를 원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제 요구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진실을 스스로 쓴다는 것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존심과 헛된 체면으로 가득 찬 지훈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자였습니다. 그는 제 돈이 필요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그의 눈에서 격렬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체면, 다른 한쪽에는 5억과 자신의 안전. 결국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는 이를 악물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쓸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위서는 그에게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즉 자백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비밀, 아마 그 자신도 모르는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훈과 심리전을 벌이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인물이 무대에 깜짝 등장하며 제 전시대계 막장 드라마에 극적인 반전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거의 한 달간의 도피 생활 끝에 서울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비단옷을 입고 사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떠난 후 한소라는 예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유명한 바람둥이 재벌 2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새 애인을 즐겁게 해주며 더 큰 금광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 재벌 2세는 지훈보다 한 수 위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한소라를 유혹해 그녀의 돈을 호화로운 파티와 비싼 명품 쇼핑에 모두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용 가치가 다하자 그는 신용카드 빚과 산산조각 난 마음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갈 곳이 없어진 한소라는 지훈과 김 여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처 입은 짐승이 때로는 가장 공격하기 쉬운 상대라는 것을 알 만큼 영악했습니다. 그녀는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속였던 자들에게서 마지막으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지 운을 시험해보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훈 모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된 김 여사의 낡은 빌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이 모든 막장극은 제 탐정팀이 미리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그리고 김 변호사와 함께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욕설과 악담, 그리고 적나라한 진실로 가득 찬 한 편의 오디오 드라마 같았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 재수 없는 년, 김 여사의 증오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뭘 원해? 말씀 참 잘하시네요, 어머님. 한소라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비꼬는 투였죠. 어머님 아들이 무능해서 사업 말아먹은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저한테 덮어씌우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네가 피해자라고? 네가 그놈 돈 다 들고 튀었잖아. 돈 내놔 이년아. 무슨 돈이요? 다 제 돈이죠. 제가 어머님 그 무능한 아들 비위 맞추고 연기해 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마냥 행복했던 줄 아세요? 그들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추악한 비밀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소라를 꽃뱀, 난잡한 년이라고 욕했고, 한소라는 김 여사를 탐욕스럽고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분노 속에서 한소라는 그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을 소리쳐버렸습니다. 저한테 장손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예전에 제 뱃속에 있던 애, 어머님 아들 애 아니었어요. 제가 대개 가족 전부를 속인 거라고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김 여사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진실은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녀의 가장 큰 희망, 저를 내쫓았던 이유가 결국 사기였다는 사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안 믿어.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한소라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난 잃을 것도 없어요. 오늘 확실히 하러 온 거예요. 저한테 5천만 원 더 줘서 조용히 떠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당신의 귀한 아들이 파산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놈 애까지 가졌던 여자한테 속아서 놀아놨다고요. 선택하세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김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족의 드라마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장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남자, 박지우는 결국 자신이 만든 게임의 가장 불쌍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돈, 명예,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이 녹음 파일과 박지훈 씨가 곧 쓸 경위서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더 이상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편이 비극에 대한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스 게임은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가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영화보다 더 기구합니다. 거짓을 뿌린 자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거짓의 늪에 빠져 죽기 마련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단순한 법적 증거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깊은 경고였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기만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을 때 그 행복은 조만간 무너져 내리며 당신까지 나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한소라와의 격렬한 싸움 이후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진 듯 했습니다. 장손에 대한 충격은 5억 빚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와 밀고 당기기를 할 정신도 없었죠.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제가 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이 당한 굴욕적인 사기극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병원에서 저의 답장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원하는 답을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면 5억을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반나절 만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10장이 넘는 경위서는 꾹꾹 눌러 쓴 손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고 친구에게 속아 유령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지를 감성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솔아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들고 도망쳐 자신 혼자 모든 결과를 감당하게 만들었는지도 잊지 않고 적었죠. 그는 자신을 사랑과 돈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으로 그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 경위서가 저의 동정심을 사는 대신 자신을 겨누는 부인할 수 없는 자백서이자 스스로 작성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먹잇감은 제 발로 새장 안에 들어와 스스로 문까지 잠근 셈이었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는 마지막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장소는 카페가 아닌 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엄숙하고 법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훈과 김 여사 모두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워 투명하게 돈을 전달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죠.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단순하지만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에 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는 지훈과 김 여사가 앉았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듯 했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분 후면 5억이 손에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지훈은 테이블 위에 경위서와 집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네가 요구한 것들이야. 전부 다 했어. 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그를 그리고 김 여사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MP3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여사와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선물이라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한 편의 연극이에요. 두 분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연극이죠. 저는 말하며 플레이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 여사와 한솔아의 싸움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한테 장손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제 뱃속에 있던 애 어머님 아들 애 아니었어요. 제가 댁의 가족 전부를 속인 거라고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지훈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MP3 플레이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추궁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지훈아, 믿지 마.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야. 꾸며낸.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은 구타당하고 파산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사실은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는 굴욕적으로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로 쓰러져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김 여사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다가가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지훈 씨, 김 여사님, 김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들은 그들 모자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때로 적이 아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장손에 대한 막장 드라마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구석을 드러냈습니다. 거짓은 얼마나 정교하게 위장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어떤 비밀도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진실은 솟아오를 길을 찾을 것이며 기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된 직인과 지훈의 서명이 찍힌 500억 원 대출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다음은 그중 300억 원이 어떻게 한솔아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세한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약서에 직인이 위조되었으며 서명은 박지훈 본인이 한 것이 맞다는 경찰의 감정 결과서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극심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돈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법정이었고 제가 바로 판사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김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냐고요? 제가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닌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이 속은 겁니다, 김 여사님. 5억짜리 사채 빚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입니다. 저는 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 한소라와 함께 세기의 사기극을 꾸몄습니다. 그는 서류를 위조하고 저의 신뢰를 악용해 제 회사를 500억 빚더미에 앉힐 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를 돕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제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김 여사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누명이요? 김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모든 자료는 실제 증거이며 저희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한소라 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마지막 천둥벼락처럼 그들 모자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졌죠.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설계한 게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이 악독한 년. 제가 악독하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 가족이 저와 제 딸에게 한 짓에 비하면 제 악랄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당신들에게 속은 이정수 씨 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려는 것뿐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연문으로 사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에게 다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수갑을 채우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텅 비고 초점 없는 눈이었죠. 끌려 나가다가 제 옆을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대답은 아마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세상에는 사랑도 희생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돈과 기만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연행된 후 김 여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체스 게임은 끝났고 모든 말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천근만근 갔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음모를 파헤쳐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사업가 박지훈이 법률사무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빠르게 소식을 전했고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논쟁이나 옹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대중은 교묘하고 잔인한 사기 음모에 분노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의 특별수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증거와 선처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한 한소라의 진술 덕분에 사건의 전말은 완벽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지훈은 사기, 재산 편취, 문서 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지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내연녀에게 상납하기 위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우리가 생각했던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죄목 하나하나가 그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중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지우는 더 이상 예전의 세련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푹 꺼진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은 한마디도 없었죠. 방청석에는 김 여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재판 내내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죄목으로 박지우는 징역 20년이라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한소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500억 사기 음모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단호하고 엄숙하게 울려 퍼지며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지만 저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 올라 그 소란스러운 곳을 떠났습니다. 할 말은 이미 법정에서 모두 끝났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보낸 편지였죠.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저는 편지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체로 길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아마도 한때는 진실했을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해 그는 자신의 탐욕, 저의 성공에 대한 은밀한 질투,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을 점차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때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유진아. 그가 썼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과 돈의 유혹이 그 사랑을 죽여버렸어.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망쳐버렸어.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한 일은 옳았어. 이 판결은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다만 나 대신 예나를 잘 돌봐주고 아이가 나처럼 끔찍한 아빠를 가졌었다는 사실은 절대 알게 하지 말아줘.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의 눈물도 동정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랑에 대한 후회, 스스로를 잃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후회. 이제 이 순간부터 모든 원한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닫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지훈 일당에 대한 판결은 비즈니스계의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업보는 철창 속 세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이자 오래도록 이어질 고통과 치욕이었습니다. 지훈에게 교도소에서의 나날은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업가에서 이제 그는 철창 속의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에게 가장 큰 벌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신뢰와 가족의 상실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를 잃었고 아마도 한때는 사랑했을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하게도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내연녀에게 굴욕적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중 배신의 고통은 아마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한소라의 청춘은 교도소의 내 벽 안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영악함도 법의 심판에서 그녀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사기라는 도박에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무겁고 지독한 업보를 받은 사람은 바로 김 여사일 겁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지옥보다 더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 감옥에 간 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짜 손주에 대한 충격과 가족의 붕괴는 그녀를 순식간에 늙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음모의 소굴이었던 낡은 빌라는 이제 차가운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가끔 아들에게 영치금을 보내기 위해 집안의 살림을 거의 다 팔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두려워하던 친척과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동정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사기꾼의 가족과 엮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마도 그녀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잔인한 행동들이 되살아나 그녀의 양심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것은 기한 없는 형벌, 양심이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듣기로는 그녀가 몇 번이나 지훈을 면회하러 갔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의 탐욕과 부추김이 자신을 죄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신성한 모자 관계는 그들 자신의 음모와 계산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각자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타락해버린 인간에 대한 슬픔, 짓밟힌 가족의 가치에 대한 슬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용과 계산이 아닌 존중과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뿌린 것은 그것이 달콤한 과일이든 쓴 열매이든 내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절과 노력, 그리고 관용의 씨앗을 뿌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제 딸의 미래는 분명 화려한 꽃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제 삶은 점차 평온과 성장의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은 또한 저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패한 부분을 도려낸 제 회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까다로운 여러 국가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와 계약서만 아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제 회사가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소풍을 가거나 영화를 보고 혹은 집에서 함께 책을 읽고 요리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예나의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며 저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제게 힘을 주는 원천이자 비바람이 몰아친 뒤 제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햇살이었습니다. 가끔 옛 지인들을 통해 지훈 가족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판결 후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누구도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 낡은 빌라는 그녀의 남은 생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교도소에서의 세월이 그의 나약함, 탐욕, 그리고 배신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들을 잇는 것이 저에게는 마지막 심판이자 제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 회사는 고아와 특별한 환경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주최했습니다. 저와 예나도 참여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책과 장난감, 옷을 가져갔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수정처럼 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셔츠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과 평온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서유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보육원 원장인 이선미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방문해 주시고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 씨는 아이들 각자의 사정과 보육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공감과 존경심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많은 풍파를 겪고 혼자 힘으로 이 보육원을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보니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생각나네요. 선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회장님께서는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현재를 선택했고 제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예쁜 나은 머리를 한 5살쯤 된 여자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동그랗고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도 나중에 크면 아줌마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죠. 물론이지 아가야. 너는 아줌마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의 맑고 희망에 찬 눈을 들여다보며 저는 문득 그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우리가 돌아가는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예나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롭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폭풍은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과 찬란한 무지개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인생의 새로운 해안, 새로운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여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딸의 사랑과 이웃의 따뜻함이 언제나 길을 비춰줄 것이라는 것을요.